14주 2차식 공부 이어서 합시다. 이 부분 1차시 마지막 부분에 했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의료는 과학이 아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의학이 과학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의료가 근본적으로 병리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리학, 질병에 관한 학문. 근데 이로부터 정상과 비정상이 결정되더라 하는 거예요. 질병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인식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성적 어떤 소수자들, 뭐 퀴어적인,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게이라든가 뭐 레즈비언 이런 것들도 이런 이제 이 병리학적으로 보면 비정상이라고 규정을 하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기술이 의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국가는 의료를 이제 그 장악 제도에 편입함으로써 그런 얘기예요. 지식을 통해 개인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 질병이 유기체 생명력과 결부된 문제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전염병의 만연으로 인해서 질병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차원으로 이제 문제가 옮겨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문제가 사회 최대 이슈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질병관리본부 이걸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이렇게 이번에 그 승격하는 것이 이제 아마 그렇게 결정됐죠.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텔레비전에서 가장 이제 정의한 교수가 질병관리본부의 그 일일 브리핑이죠, 매번. 예. 하여튼 여기서 인구 내지는 주민의 건강 또는 질병이 국가적 관리의 대상이 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에 의한 개인의 관리도 개시됐고, 이러한 의미에서 질병을 사회적으로 관리해온 역사는 이제 매우 오래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패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나병은 이제 사실은 그 나 환자, 나 환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에 보면 소록도 그 아래 섬에 있는 소록도가 이 나병 환자들,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죠. 지금도 아마 그 소수 아주 적은 인원은 나병 환자가 있는 모양인데, 일제 강점기 때는 상당한 규모로 이렇게 확산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이제 그런 그 나병 환자들을 이제 그 집합해서 관리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패스트는 이제 최근에 그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 패스트가 또 그 소설 패스트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근데 이 패스트가 중세 유럽의 인구를 한 3분의 1 정도 절멸시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죠. 주에 의해서 옮기는. 자, 이런,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개인의 관리 모델이 이제 나병과 패스트, 크게 이제, 왜냐하면 개인의 그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그 엄청난 그 감염의 확산, 그래서 질병을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만 했던 그런 어떤 모델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나병과 패스트 모델, 나병과 패스트 모델. 예. 자, 나병을 볼까요? 서구사에서 신의 저주. 이것도 그 영화 뭐 벤허 뭐 이런 아주 오래된 영화를 보면 그 나병 환자들,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소위 재림하고 그 무렵에 그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시대를 다룬 영화들 보면 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나병, 그러니까 서구사에서 이제 신의 저주로 인식됐다, 이런 말. 이런 인식은 나병 환자를 인간의 공동체에서 폐지될 충분한 이유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추방은
이제 하나의 관행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동체를 정화하기 위해서 비정상인을 공동체에서 배제시킨다. 이런 나병 환자의 추방 모델은 공동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을 거대한 수용소에 감금하는 방식의 하나의 그 이제 사례가 되는 거죠. 모범이 이제 아주 중요한 뭐 이런 이게 이제 2차 이를테면 영국의 스펜서 그 우생학을 사회 그 진화론에 연결한 영국의 스펜서와 같은 사람들의 우생학의 어떤 적용, 그 다음에 나치의 그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종이라든가 또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인종 청소, 학살 이런 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금은 공동체 정화를 위해 이질적인 타자를 별도의 공간으로 추방시킨다는 점에서 추방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모델은 뭡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거죠. 추방한다는 얘기인데 패스트 모델은 뭐예요? 감금하죠. 감금.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그 패스트 이제 그 우한 지역에서부터 이제 발원한 걸로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한이 어땠어요? 그 지역을 봉쇄했죠. 그 지역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했잖아요. 봉쇄. 이렇게 환자를 내부로 끌어안고 관리하는 방식. 당국 일정 지역을 구획하고 감독관이 매일 모든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일일이 호명하고, 이때 호명받은 사람이 창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아프다는 걸 나타내고, 아프다는 것은 그가 위험한 인물을 나타내는 지표고, 이로써 당국이 적극 개입해야 할 당위성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테스트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근접 관찰. 근접 관찰. 그 다음에 나병 환자에서는 거리두기.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 모델에서는 공동체 정화가 목표였고, 패스트 모델에서는 건강한 국민의 생산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기말시험 같은 거 본다면 이런 부분 좀 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볼 텐데, 우리가 시험을 기말 시험의 형태로 보지는 않으니까. 자,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래로 생명의 주요 문제는 질병에 대처하는 일이었죠. 국가에 의한 개인의 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푸코에 정립된 두 개의 관리 모델은 어떤 모델? 그 나병 모델과 패스트 모델이요. 이런 모델은 국가의 통치, 관리 기술을 정교화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전염병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시작된 것은 18세기.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일어난 것은 19세기 위생 개혁 운동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에서 비에르메 등이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이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 특히 높은 점에 주목을 하고, 빈민들의 거주 지역 청소와 빈민들의 삶을 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효시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조선 시대에도 이 콜레라로 인해서 10만 명 이상이 그 죽은 그런 사건이 조선에서도 한 4번 5번 있었어요. 그만큼 조선사회도 이제 이런 질병에 매우 취약했는데, 근데 그 의학이 도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10만 명 이상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사건이 4번 5번 있었는데, 그 질병의 실체가 뭐냐? 콜레라였어요. 조선의 경우에. 여기도 보니까 콜레라가 이제 프랑스에서 상당한 정도로 그 명의를 떨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콜레라는 특히 물과 관련됐죠. 깨끗한 물과 물의 오염, 이런 것들이 주된 요인으로 되어 있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유생개혁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병원균이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파스텔의 유생학이 나타나면서 이제 의학적으로 관리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스텔은 졸지에 유생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파스텔의 우유가 있죠, 우리한테. 이 사람의 이름을 빌은. 자, 그 다음에 유생학은 그러니까 생명이 왜 사회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파스테르는 전염병의 원인이 세균 또는 병균임을 입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뭐 지금
매우 적합한 지금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죠. 우리 당대의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병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적이란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전선을 위생 운동이 형성해 줬다. 그러니까 적과 싸워 이게 하는 것이 의학의 목이 되는 거죠. 진단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는 일, 병원, 균, 치료는 적을 퇴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이제 의학적 시선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의사, 위생가들과 주민 인구 사이에는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푸코의 생명정치다. 푸코의 생명정치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면 이제 이 14주차 공부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어떤 지식을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푸코의 생명정치와 관련된 그런 어떤 개념 설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푸코의 생명정치는 그러니까 의학적 지배를 통한 국민의 관리를 의미해요. 그러나 인구 또는 주민의 생명을 전염병에서 구제하는 관리만이 정치의 문제는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굽니까? 힐압의 2500년 전 힐압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손자예요. 그 세 명의 철학자 중에서 3대 가장 이제 맨 나중에 제자라 이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근대 우생학이다 이런 얘기죠. 우생학이 나오네요. 우생학은 통계학적 방법에 기초해서 인류의 유전학적 개량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죠. 나치가 여기는 영국의 스펜서는 이제 좀 건너뛰고 있군요. 나치가 주목했다는 거죠. 자, 나치는 국가의 소유에는 물질적 부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자산도 속한다. 이렇게 보고 독일 민족의 우생학적 계량을 국가의 임무로 삼았어. 이건 이제 배경이 있죠. 이를테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전쟁을 하는데 독일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젊은 청년들 건강하고 젊은 청년들이 전선에 나가죠. 그래서 거의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고향에는 그럼 누가 남아요? 전선에 나가지 않은 여성들이 남죠. 그리고 또 하나 남성들도 남아요. 어떤 남성들 되면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뭡니까 좀 이제 건강하지 않은 정신이나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징집임을 면제받아서 고향에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독일의 소위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가만히 보니까 젊은 건강하고 젊은 독일의 청년들은 전선에 나가서 다 죽어나고 그러면 이제 건강하지 못한 남성들이 고향에 남아서 2세들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이제 2세들을 이제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조치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학문이 의학이 이제 그들에게 아주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가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생학을 활용을 해서 고향에 남아있는 전선에 가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고향에 나가 있는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뭐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신체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단종하는 거세, 화학적 거세. 그래서 이제 이세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버린 거죠. 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비판적으로 보죠.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일정하게는 윤리적 측면에서는 그것이 이제 당연히 비난받아야 될 문제이긴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또 일정하게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판단은 유보. 자, 여러분이 각자 판단해 보세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쁜 혈통을 가진 민족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독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중요한 당면 과제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생학에서 인종 청소의 도구로 사용됐다. 이렇게 우생학과 결합시킨 나치의 우생 정치는 유대민족과 집시 이제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일종의 그런 사람들을 강제수에 감금하고 그리고 이제 다 죽였죠. 그래서 아간벤의 죽음 정치. 예. 자, 푸코가 생명 정치 틀 속에서 근대 임상의학의 성격을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간베는 생명 정치 틀 속에서 죽음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러니까 푸코는 생명 정치 틀 속에서 근대 임상의학이 성격을 규명했다는 얘기죠. 아간베는 특히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죽음 권력의 궁극적인 보험례로 나치의 죽음 정치를 이제 분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간벤의 이런 그 소위 이런 그 이제 뭐 조회와 비오스 상당히 사실은 철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또 문학에서도 이런 이제 이런 아간벤이라든가 푸코의 이런 소위 철학적 사유를 많이 활용을 해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간벤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연원하는 소위 이제 벌거벗은 생명 조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존재 비오스 이 분리. 그러니까 벌거벗은 생명이란 뭐냐, 정치적 법적 공동체에서 배제된 생명의 단지 생물학적 측면,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조회. 그러니까 이제 노예나 전쟁 노예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죽이더라도 아무런 처벌 받지 않는. 그래서 이제 아간베는 벌거벗은 생명에 대해서 고대 로마법의 용어인 호모사케르라는 용어 굉장히 중요해. 많이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생명, 호모사케르.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해요. 이제 고대 로마의 추방자에서는 중세 사형수, 독일 나치의 강제 수용소를 거쳐서 오늘날 보호시설 수용자, 망명자, 뇌사자 이르기까지 그 궤적을 추정해서 이제 죽음에 관련된 체계를 이제 아간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물학의 시기죠. 이것은 이제 유전자가 생명의 단위로, 유전자는 다시금 인간 유전체 연구, 즉 뭐 게놈 연구에 의해서 DNA 염기 서열로 분석하죠.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의 신성성을 이제 벌거벗겼죠.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신성은 어떤 그런 신의 피조물로서의 어떤 신성함이 아니라 이런 의학적 지식에 의해서 이런 DNA 구조로 인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사태는 이제 경제적, 정치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 그 자체는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경제적 잉여 가치로 전환되고, 인간의 정적 생명은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작되는 그런 결과로. 자, 이렇게 여기서 유전자의 벌거벗은 생명의 지위는 뭐냐? 유전자의 벌거벗은 생명의 지위는 아간벤의 문제의식과는 달리 이제 푸코의 생명 권력의 차원에 주제한 것이 레비노우의 생물 사회성 개념과 로즈의 생물학적 시민권. 아까 우리가 1차 시에서 이 글에서는 이제 네 사람의 중요한 그 세 범주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했었죠. 푸코와 아간벤, 그리고 레비노우와 로즈, 생물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이제 아래 그 본문에서는 푸코의 생명 권리의 개념을 이제 분명히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제시한 다음에 푸코에서 아간벤을 거쳐서 레비노와 로즈에 있는 생명 정치의 변모 과정을 이제 본문에서 2장, 3장, 4장에 살피겠다는 얘기죠. 나아가 오늘날 특히 인간 유전체 연구에 의해서 몸에 대한 생의학적 개입이 본격화됨으로써 야기된 새로운 생명 정치의 에터스, 어떤 정념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서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서론에서는 뭡니까? 본론에서 내가 뭘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된 개념과 그 개념을 만든 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자, 2장 봅시다. 생명 권력의 탄생. 푸코. 이제 조금 이제 좀 빨리빨리 이제 걸음을 좀 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하나의 이론에는 여러 가지 그 이론의 이제 근거지가 되는 또 이론으로부터 이렇게 또 파생되는 이론까지, 그 소위 고구마 줄기에는 그 여러 개의 고구마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푸코 그러면 푸코의 어떤
사상만 그 철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푸코의 철학 사상이 정립되게 된 어떤 그 시온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 문학 시간에 공부했을 법한데 구운몽 공부했죠. 구운몽. 근데 구운몽을 공부하면 반드시 공부하는 게 있죠. 구운몽의 근원설화가 뭐냐? 구운몽의 근원설화가 뭐였습니까? 조신몽, 조신의 꿈이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푸코의 생명정치의 이제 근원이 또 어디로 올라가냐? 이게 이제 홉스의 사회계약설까지 또 올라갑니다. 자, 홉스의 사회계약설.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러니까 자연 상태, 홉스의 사회 계약설은 그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근데 국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개인 간의 그런 어떤 투쟁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이게 사회 계약인 거예요. 양도해서 국가가 사적 복수를 금지시키고 국가가 사법 권력을 바탕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한다. 그래서 정의를 확립한다. 이게 이제 사회계약설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군주에게 위임하죠.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이. 알겠죠? 이해됐죠? 근데 역설적에도 이를 위임받은 군주는 신민에 대해 죽음의 권리를 요구하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군주의 이런 강력한, 다시 말해서 이제 근대 국가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걔네 주권이 이렇게 그 소위 홉스에 의하면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이제 국가 위임된 거죠. 그렇죠? 근데 국가가 이제 그 국민들에게 일정한 횡포를 부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컨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그 정치적 반대자들을 뭐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을 해버렸죠. 이게 하나의 바로 그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삶의 권력, 삶 권력, 생 권력이라고 하는데, 절대방정의 종식과 함께 주권자에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으로 이제 힘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얘기죠. 이래서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관리하고 활용하면서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탱하고 또 증식시키기 위한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임무를 국가가 갖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생명 억압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생명 관리와 활용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것이 생명 정치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 정치는 17세기 이래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됐다. 여러분 좀 어렵고 좀 피곤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14주, 15주 그냥 이제 좀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제대로 내가 다 알아버려야지 하고 지금 막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힘들 테니까. 분량이 많고 만만치 않아서 나도 좀 뭐 힘들긴 합니다. 몇 번 읽어봤던 것인데, 그 다음에 뭐 내용 그렇게 내가 잘 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이 소개하고 그러려니까 조금 나도 힘들고 그러네요. 이제 왜냐면 이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 해부 정치, 뭐 생명 정치, 해부 정치, 권력을 권력 기술을 정치의 문제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 다음에 인구를 조절하는 방식. 자, 요거 볼까? 국가가 인구를 조절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회적 몸으로서의 그런 의미죠. 사회적 몸으로서 인구는 그 자체 생물학적 과정과 현상을 지닌 독립된 실체. 그러니까 인구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제 인구 컨센스 인구 조사하죠. 인구 조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국가에서 통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통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통계를 바탕으로 뭐 일정하게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통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인구에 관련된 다양한 통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제 규율과 감시라기보다는 조절과 통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푸코는 생명 정치라고 이름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율과 안전은 목표와 수단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위에서도 다르더라. 규율은 사회 제도, 푸코가 이제 뭐 군대, 감옥, 학교, 병원 이런 푸코가 이제 감시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규율은 사회 제도 내부에서 발전해 왔고 인구의 조절은 국가의 조직적, 집중적 관리를 받았다. 근데 이 두 기술이 이제 상호 보완적 관계로 생명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내더라. 다시 말해서 신체를 규율하는 방식, 신체 세밀한 검사, 끊임없는 통제, 꼼꼼한 공간적 구획, 의학적 심리적 검사 등의 이른바 신체에 대한 이제 어떤 극소 권력, 인구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인구 통계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아이를 이제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하다가 하나만 낳아서 건강하게 잘 기르자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인구 장려책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국가가 그 인구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차 시험까지 하고 쉬었다가 3차 시 마무리 할게요.